자, 이번 시간은 이제 개발 파트 부동산 분석 체계로 가겠습니다. 자, 입문 과정이라도요.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열했으니 우리 꼭 공부를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분석이에요. 우리가 부동산의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자, 부동산 분석에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체계로 나눠지긴 하는데, 자, 지금 이제 5가지 체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분석의 절차가 있죠. 자, 갑이라는 개발업자가 있습니다. 개발업자가. 자, 이제 아파트를 져요. 자, 아파트에 대한 걸 보고 싶어요. 그죠? 아파트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하고 싶죠. 그럼 그 특정 유형의 부동산을 보는데, 자, 일단은 지역 경제가 좋아야죠. 여기가 잘 살아야지만 아파트가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럼 전체적인 지역 경제를 봅니다. 경제 분석. 이걸 거시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거시적으로 이 지역의 인구라든지 소득이라든지 고용이 얼마큼 창출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지역 경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깊숙하게 나갑니다. 자, 이게 모든 부동산을 보는 거죠.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떻습니까? 쇼핑몰이 있는지, 아니면 학교, 그 다음에 행정기관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분석이 먼저입니다. 시장 분석을 한 다음에 시장성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그 특정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봅니다. 당연히 수요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래될 수 있는 능력도 봐야 되죠. 그래서 이 시장성이라는 것은 거래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매매나 임대가 되는지를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의 이제 돈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채택하는 가능성을 보고요. 이제 돈이 돼야 되죠. 그러면 수익성이 나오려면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요. 타당성이 있어야 투자를 하시죠. 타당성은 수익이 비용보다 커야지만 타당성을 좋다고 판단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부등호가 이렇게 되는 건요. 자, 뒤에 있는 게 앞에 걸 포함한다는 거예요. 시장성 안에는 지역과 시장이 다 들어가 있죠. 약간 편법을 쓰겠습니다. 얘는 2글자고 얘가 3글자니까 얘가 먼저 나온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결정해서 타당성 있으면 투자한다. 시장성이다. 이렇게. 자, 밑에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세부적으로 가죠. 굵은 글씨 위주로 가세요. 지역 경제는 밑에 총량적인 지표 중요하고요. 모든 부동산, 인구, 고용, 소득, 취향 전체의 대상 지역의 인구, 고용, 소득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시장 분석이죠. 시장이 먼저죠. 특정 유형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고요. 시장성은 밑에 굵은 글씨, 매매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이죠. 개발된 부동산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유형별, 질량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시장성 분석에서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흡수율은 높아야 되고 분양률이니까 흡수시간은 좀 짧아야겠죠. 근데 흡수율 분석은 과거 추세를 파악해서 중요한 거는 미래 흡수율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과거 추세를 파악하는 거는 파악을 하되 가장 목적은 뭐냐? 미래 흡수율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흡수율은 이제 시장성 분석 안에 들어가는 분석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얼마만큼 우리가 흡수를 잘해서 분양을 잘했느냐, 분양률을 얘기하거든요. 높은 게 좋죠. 근데 과거를 추세를 파악해서 목적은 미래의 목적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가 중요한 건 아니죠. 과거를 파악한 것뿐이지 추세는 미래의 추세의 분석에 미래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타당성은 대상 개발 사업이 충분한 수익성이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을번 같은 건 아까 타당성 분석에 대한 얘기가 똑같고요. 네, 그렇게 보시고 투자 분석은 이제 수익과 위험을 따져서 최종적으로 투자를 결정한다. 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다음에 우리가 출제가 높은 게 이제 민간 개발 방식이에요. 자, 우리가 공용 개발이라는 거는 정부가 하고 민간 개발 방식은 민간이 부동산 택지 개발을 하죠. 그래서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 들어간다.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인데요. 개발 사업 방식이죠. 개발 사업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럼 전체적으로 본다면 3가지가 있어요. 자체 개발,
지주공동, 그 다음에 토지신탁, 컨소시엄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럼 자체개발 사업은 뭐냐? 자, 자체개발 사업과 지주공동을 바꿔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토지 소유자 혼자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돌이가 만약에 토지 소유자다. 그럼 토지 소유자라면 자체개발이니까요. 자기가 토지도 제공하고요. 자금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 키를 잡아드리면 여기는 개발업자가 등장하면 안 됩니다. 개발업자가 등장할 수 없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다 등장해요. 토지 소유자가 이익을 먹고 자금을 대고 모두 토지 소유자가 하죠. 그럼 사업 수행 속도는 빠른데 중요한 거는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위험을 분산시킬 수 없죠. 그래서 자체개발 사업입니다. 자, 얘는 미추친구 위주로 토지 소유자가 사업 계획을 하고 직접 자금을 조달해서 건설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죠. 근데 위험성도 높고 자금 조달 부담이 큽니다.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주 공동이라는 게 나오죠. 자, 그러면 지주 공동 사업은요, 개발업자랑 토지 소유자랑 같이 하는 거예요. 지주 공동 사업, 지주 공동 사업입니다. 그래서 갑돌이가 토지 소유자 제가 줄여서 토소라고 하겠습니다. 토소가 토지 제공하고요. 개발업자가 자금을 대는 거죠. 나중에 나눠 먹는 거예요. 위험이 분산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한다. 자,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등가 교환 방식이거든요. 자, 등가 교환 방식은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투자자 모집형도 등가 교환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등가 교환 방식입니다. 등가는 같은 가격으로 교환한다는 거죠. 교환 방식.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공사비 대물 변경이에요.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한다. 자, 예를 들어서 얘가 40억 됐고요. 얘가 60억 됐으면 나중에 수익이 생겨서 이걸 매각할 때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분양을 하거나. 그러면 60억만큼 네가 건축물의 일부를 떼어가라는 얘기죠. 공사비를 대물로 준다. 같은 가격으로 교환을 한다. 이게 대표적인 지주공동 사업이죠. 대물로 받아가는 건 건축물입니다. 일부 건축물로. 그다음 두 번째는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에요. 자, 이건 글씨 그대로 보시면 돼요.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요, 분양금 수익금으로 공사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걸 100억으로 투자를 했는데, 자, 대박이 터져서 200억의 분양대금이 들어왔어요. 그럼 너는 40% 가져가, 넌 60% 가져가, 그럼 넌 80억 내가 먹고 6, 2, 12, 넌 120억 가져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말 그대로 이제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고요. 자, 투자자 모집형은 거의 출제가 안 돼요. 우리가 조합아파트를 만들 때 조합원을 설립하죠. 그래서 그 조합원한테 이제 지분을 주는, 이렇게 건설회사, 시공사 만들어서. 자,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자, 등가 교환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를 개발업자가 개발하고 건물을 건축해서 완성된 건물의 건축 면적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가 나누는 거예요. 그럼 등가 교환 방식은 장점은 이 지주공동 사업이 자체 개발 사업과는 다르겠죠. 그래서 얘는 나누다 보니까 위험도 토지 개발업자가 분산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그 공사비를 건축물의 일부로 준공된 변제하고요. 분양금 공사비 지급은 공사비 지급을 분양금 수익금으로 지급하고요. 투자자 모집형은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원한테 이제 지분을 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사업 위탁 방식이 이제 지주공동인데요. 자, 시험 출제가 이제 요 두 가지가 이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보죠. 자,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지주공동 사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여기에 자, 번호를 친다면 4번이 사업 수탁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 수탁 방식. 자, 수탁 방식이라고도 하고 위탁 방식이라고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갑돌이가 개발업자한테 노하우를 제공받아요. 개발에 대한 수수료를 받겠죠. 얘는. 자, 그럼 얘는 소유권 이전하지 않습니다. 절대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고요. 자, 토지도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요. 얘가 자금도 조달해요. 자, 그러면은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만 취한다는 거죠. 그럼 모든 이익 귀속 주체는 다 토지 소유자가 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랑 연결되는 부분이 토지 신탁 방식이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사업 위탁. 자, 우리가 맡긴 사람을 위탁자라고 하고요. 그걸 맡아서 하는 사람이 수탁자군요.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수탁인데 얘 입장에는 위탁이 돼서 두 가지를 다 써요. 다 쓴다는 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넘기셔서 토지 신탁 방식 가기 전에 한번 읽어볼게요. 사업 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해요. 부유한 채 개발업자의 사업 시행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개발업자한테 개발 사업만 개발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사업 주체는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업자는 사업 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취한다는 거죠. 그 사업 수탁 방식은 사업이 토지 소유자 명의로 행해진다는 게 토지 신탁과 약간 다르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들어볼게요. 자, 토지 신탁 방식입니다. 자, 수탁 위탁은 맡긴 거고요. 이 신탁은 아예 그냥 토지 자체를 아예 맡겨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토지 신탁 방식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개발 신탁을 얘기하거든요. 토지 개발 신탁 방식. 좀 전에는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안 넘겼어요. 근데 얘는 갑돌이가 토소가 소유권을 이전시킵니다. 근데 형식적이요. 이제 2차 과목에 공시법칙 부기등기라는 게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시킨다. 자, 그럼 신탁회사가 얘가 위탁자고 얘가 수탁자가 되죠. 그럼 신탁회사가 토지가 넘어갔으니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토지 소유자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업 수탁 방식은 자금을 토지 소유자가 되는데 얘는 자기가 됩니다. 자기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해요. 그럼 자금 조달은 신탁회사가 한다고 하셔야 되죠. 그럼 모든 사업 명의를 신탁회사가 갖고 있겠죠. 그러면서 책임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토지를 돌려주면 자, 형식적으로 왔으니까 나중에 수수료만 취한다. 수수료 취하는 거는 똑같아요. 얘랑.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토지 신탁은 자신의 토지를 신탁회사한테 위탁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형식상 소유권이 이전됐죠. 그럼 사업이 수탁자인 개발업자의 명의로 행해지겠죠. 그럼 신탁이 종료되면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자한테 토지와 건물을 반환하면서 수수료를 받는다. 자, 컨소시엄은 그냥 참고하세요. 자, 여기가 이제 번호가 3번이면 컨소시엄은 대규모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끼리 컨소시엄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영종도를 이제 개발할 때 개발 사업이 컨소시엄으로 했죠. 법인. 자, 주관사가 될 수, 협력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컨소시엄은 대규모 법인 간 이렇게 하시고요. 근데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은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이게 얘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출제가 잘 되는 건데 민자 유치라는 얘기 들어보시죠. 공공시설 같은 SOC 사업, 도로철도, 항만 같은 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 SOC 사업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제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BTO와 BTL 방식이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갑니다. 갈게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은 자, 빌드가 민간이 건설을 해요. 그다음에 기부 체납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트랜스포는 정부한테 기부 체납 양도해서 오퍼레이트 자기가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리스 정부한테 임대료를 받아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BTO와 BTL 방식이 가장 잘 뜨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들은 그 순서대로 고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민간 투자 사업 방식입니다. 민간 투자 사업 방식. BTO와 BTL이 잘 나오는데요. 다른 것들은 그냥 이 순서를 고르는 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자, 첫 번째 양가로 1번은 어디가 이제 중요하냐면요. 이제 BTO와 4번의 BTL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할 거예요. 자, 빌드라는 것은 건설합니다. 그래서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건설. 그 다음에 트랜스포는 기부 체납, 양도하는 거거든요. 중공시점의 소유권을 정부한테 양도 동그라미입니다. 양도. 자, 그 다음에 자, O라는 것은 오퍼레이트, 운영을 하죠. 그래서 그 양도한 후에 민간이 일정 기간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받죠. 운영. 그럼 요대로 가셔야 됩니다. 받아서 운영하면서 최종 소비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해 투자비를 해소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건설 양도 운영이니까 BTO 찾으셔야 되고요. BTL이라는 게 있어요. BTL. 자, B는 자, 건설이에요. 민간이 자금 투자해서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건설.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정부의 이전, 양도가 이전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동그라미 치십시오. 대신 일정 기간 동안에 시설의 관리 운영을 획득하면 정부가 시설을 임대 사용합니다. 임대라는 게 다르죠. 임대. 그래서 우리가 BTL이에요. 약정 기간 동안 임대를 지급해서 시설 투자비를 보존해주는 방식이다. 그래서 민간이 건설시설에 대해서 정부가 임대를 지불하기 때문에 위험이 없고 적정 수익률이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많이 또 선행되거든요. 자, 그러면 다른 것들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할 거고요. 다른 것들은 그냥 고르라는 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양가로 이번에 BOT를 잡아드리죠. BOT는 자, 민간이 SO 시설을 완성이라는 게 있죠. 완성이 건설이에요. 완성을 하고 완성 후에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운영을 맡습니다. 오퍼레이터입니다. 운영. 맡아서 건설 비용을 회수하고 계약 기간 종료 시 시설 소유권 정부한테 양도하죠. 이 단어를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은 B55가 자, 트랜스퍼가 없어요. 자, 이건 기부 체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온이라는 자체는 소유입니다. 중간에. 그래서 이건 어딜 찾냐? 민간이 SO 시설의 건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이거는 온입니다. 그럼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가져요. 민간이. 소유권을 갖고 자, 기부 체납 안 해요. 그럼 시설을 그냥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더 옮기셔서 이 두 가지의 박스가 이제 시험 문제인데요. 자, BTL 방식은 아까도 봤지만 시설 이용료를 수입으로 민간 투자 해소가 어렵고요. 주로 이제 교육시설이라든지 자, 이건 이제 운영하는 자, 우리가 수익형이고요. 이건 임대용 방식이죠. 임대. 그래서 이제 요거는 교육시설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군인 아파트 같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학교 건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숙사 아니면 군인 아파트 이런 것들. 자, 이건 또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임대로 받죠. 임대로 받고요. 자, 운영한다는 것은 고속도로나 터널 같은 경우에요. 통행료를 받죠. 그럼 이거는 건물이 아니니까 임대로 받지 못하잖아요. 통행료죠. 이렇게 이제 본다면 BTO 방식은 이제 박스를 보시면은 자, 톨게이트비를 받아요. 그래서 최종 수요자한테 사용료를 부과해서 투자비를 회수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최종 사용자의 사용료로서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리스크가 많다는 거죠.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개미색깔이 한 마리 안 지나가면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후에 이제 보장을 해주고요. BTL은 확실하죠. 왜? 임대로 받으니까. 지금 최종 사용자한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를 해소하기 어렵지만은 정부의 시설 임대료가 투자비 해소거든요. 자, 그럼 민간의 수요 위험을 배제시킬 수 있어요. 수요 예측에 대한 위험을 배제하죠. 자, 그러면 다른 민간 투자 사업 방식과 구별한다면 BTL 방식은 그 위에 우리가 쭉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니은번에 보시면 정부가 시설 임대료를 지급해 민간의 투자 자금을 해소한다는 게 시민들로부터 통행료를 받아서 시설 이용료를 징수한다는 BTO와 좀 구별이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적정 수익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같은 거는 사전에 목표 수익률을 실현해줘요. 그럼 안전하죠. 그럼 시민으로부터 이용 수입이 부족할 경우 정부 재정 보조금이 지급 후 사후적으로 적정 수익을 실현하는 보장하는 다르죠. 사후는 이제 이거는 나중에 민간에 대한 수요 예측이 잘못돼서 우리가 이 수익이 안 나오게 되면 사후에 보장을 해준다는 거 그렇게 가지기 바랍니다. 자, 편법은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고요. 그다음 이제 감정평가 파트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 파트는 문제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나온다면은 6에서 한 7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7문제 정도 배정이 되는데요. 일단 감정평가가 오히려 제가 이제 감정평가사도 강의를 하는데 학계론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공인중개사의 감정평가는 딱딱 그 법 규칙이라든지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문제가 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수를 딸 가능성이 큰데요. 그러면 감정평가로는 자, 어디가 나오느냐. 그 인문과정에 나오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6에서 한 7문제인데 7문제까지 예상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감정평가의 개념은 잡으셔야 돼요. 자, 감정평가라는 것은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으로 표시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요. 그죠?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이제 판정한다는 거죠. 건물이 됐던 토지가 됐던.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가액으로 화폐액으로 표시합니다. 가치, 가액 요 순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치와 가격으로 이제 표시하는 거죠. 가치를 판정해서 가격을 표시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감정평가의 분류가 출제됩니다. 감정평가의 분류. 자,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시험 문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에 나오는 게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시험 문제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조항이기 때문에 딱딱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2문제는 물론이고 3문제가량 출제가 됐어요. 2문제는 확실히 뜹니다. 그럼 여기에 규정된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얘가 나오는 건 다 중요합니다. 그럼 분류가 개별평가를 원칙이에요. 그래서 자, 이걸 이제 여기다가 연결시키면 개별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개별평가가 원칙입니다. 원칙은 개별평가를 하여야 한다. 자, 근데 예외가 있겠죠. 예외가 우리가 일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괄평가라는 건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토지와 건물을 같이 보는 복합부동산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럼 복합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보는 게 아니라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결합된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일체로 보는 거예요. 일체. 자, 그래서 일괄평가라는 것은 자, 들어갑니다. 원래 둘 이상의 대상물 일체로 거래되거나 일체로라는 게 중요하죠. 일체로 거래되거나 둘 이상 물건이죠.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 관계. 자, 그래서 불가분 관계, 용도상 불가분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일괄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복합동산이 대표적이고요. 자, 구분이라는 것은 자, 요런 게 이제 우리가 구분평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도로가 있는데 한 필지라도 전면과 후면이 달라요. 그럼 노선에 있는 전면은 우리가 상업지로 가겠고요. 후면에 있는 것은 주거지로 가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물건에도 가치를 달리합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구분평가는 하나의 대상 물건에도 가치를 달리라는 데 체크해 보세요. 이게 나오면 구분입니다. 하나의 필지의 전면 가치가 다르겠죠. 그 다음에 부분평가라는 것은 수용시 보상평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근데 국가가 도로를 못 뚫고 있어요. 왜냐?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요 토지가 갑돌이통이 땅이거든요. 그죠? 그럼 그 전체에서 그 일부분만 수용시 보상평가 때 일체로 이용 중에서 일부분만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로 이용인 대상 물건의 일부분이 키포인트죠. 감정평가의 특수한 목적인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그 부분에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수용시 보상평가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한 필의 토지 일부분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어 수용될 경우 저촉된 부분만 보상평가할 수 있죠. 자, 기타적은 이제 필수적과 임의적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필수적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의무적.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법원의 이제 경매 개시 평가입니다. 경매 평가. 이게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필수적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게 필수적이에요. 보상 경매, 특히 경매 평가가 나왔죠. 현황이라는 것은 현재 주어진 상황,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게 나오거든요. 있는 그대로. 자, 그러면 토지에 건물이 있어? 그럼 건부주로 보는 거예요. 건부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론 조건부로 평가하긴 합니다. 조건부는 토지에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라는 장래 불확실한 걸 전제로 가죠. 그럼 낮으로 가거든요. 근데 조건부가 우리가 남용될 수 있으니까 현황 기준이 원칙이다. 이렇게 갖고 가시죠. 그래서 현황 평가는 되게 쉬워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돼요? 현재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거죠. 부동산 상태 구조 제한 물건을 유지 이용될 것으로 전제된다. 자, 오늘은 현황 기준이 원칙입니다. 이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니 중요하겠죠. 그럼 감정평가는 기준점이라는 걸 나중에 후술하겠고요. 대상 물건의 이용상, 불법적인 일시적인 건 안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로 가겠다. 공법상 제한을 다 받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긴 해요. 우리가 이번에 보시면 여기만 자 특수한 경우나 그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감정평가 목적 대상물과 특수한 비춰 특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우리가 조건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건 평가가 있는 겁니다. 조건부는 토지의 건물에서도 없는 거로 보죠. 그래서 이 불확실한 어떤 상태를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성취될 걸 전제로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기한부 평가라는 게 이제 기준 시점이라는 게 아까 제가 후술한다 그랬잖아요. 기한부 평가가 여기 나오거든요. 들어보시면요. 우리가 자 다시 한번 요거는 여기다 정리를 시키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는 개별평가 원칙인데 일괄 구분 부분이 있다고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이 기준 시점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예외적으로 어떻습니까? 시점을 과거로 보는 소급과 시점을 미래로 평가하는 기한부가 있다는 걸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우리가 먼저 기준 시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기준 시점을 명시해야 된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가장 틀리죠. 시점에 따라서. 자, 그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어서 자, 이 기준 시점이라는 것은 미리 가겠지만 그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예요. 평가를 언제 결정하느냐가 중요하죠. 자, 그럼 이게 자, 우리 부동산이요. 과거 현재가 계속 변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그럼 시점을 정해놓는 건 당연하죠. 그렇다면은 자, 원칙은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이게 잘 나옵니다.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원칙이에요.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 완료한 날짜. 근데 예외가 있죠. 자, 우리가 이 밑에 보시면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현관 배치 잘 나옵니다. 다만 기존 미리 정할 때는 그 날짜가 가격 조사가 가능하다면 그걸 기준 시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과거로 정해놓으면 소급 평가가 되고요. 미래로 정해놓으면 기한부 평가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소급은 어떻게 돼요? 과거 시점에 기준점을 하여 평가할 수 있고요. 기한부라는 것은 장래 미래 시점을 기준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끊고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이제 다음 시간에 연결시켜서 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어떤 건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자, 우리가 중개업을 가져서 아파트를 사실 때, 자, 몇 년 된 몇 층짜리 아파트, 뭐 레미안 아파트 좀 찾아주세요라는 것보다 어느 지역을 물어보죠. 그 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세가 또 다를 거고요. 전체적인 지역에 대해서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분석으로 가는 거죠.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도 별표 3개짜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쪽으로 이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세부적으로 본다면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대상 지역을 이제 파악하는데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좀 바꿔낼 가능성이 좀 큽니다. 크고요. 그 다음에 유사 지역은 또 뭐고, 또 동일수권은 뭐고, 동일수권에 대한 파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또 필요하거든요. 근데 가장 강력한 게 57페이지로 가시면 그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박스가 가장 유력해요. 이 박스를 먼저 잡습니다. 다음 시간에 잡고 그 다음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지역 분석의 대상,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수권 잡고 그 다음에 가격제 원칙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출제 빈도가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꼭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